어제도 미국 시장이 어제 세게 끝났습니다. 뭐 오르락내리락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장의 흐름이 엉망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번 급격히 내려서 중간에 한번 쉬었던 구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갈지를 공방하고 있어요. 또 이제 트럼프가 한마디 했거든요. 뭐 부분적인 법안들은 빨리 협상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 하는 인간이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결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공화당한테 떠넘기거나 이런 걸 하는데, 개인들한테 120만 원, 그러니까 1200달러씩 그 성인들한테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에 한 2500억 달러 정도 지원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통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항공업계에 대한 그 실업 양산, 추가 양산은 맞겠지만, 이 성인한테 1200달러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실업 수당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효과가, 경제적인 효과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400달러를 실업자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어제 나온 지표 중에서 이제 그 소비자 신용이 예측치하고는 다르게 감소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47억 달러 정도 늘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 락다운 이후에 소비자 신용이 급격히 줄었어요. 줄었다가 그 뒤에 이제 새로 오픈되면서, 이제 초기에 줄었던 이유는 여기 보면 5월달하고 6월달에 급격히 줄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현금 지급을 하는 상황 때문에 줄었다는 보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오픈되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예측하고는 다르게 한 14억 달러, 15억 달러 정도, 150억 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72억 달러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 발표치를 보면 이제 총 누계치가 줄었죠, 약간. 그런데 그 이제 줄은 금액이, 요 차액이, 그러니까 7월하고 8월의 요 차액이, 이게 7억 72억 달러입니다. 근데 리발빙 쪽에 있는 게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난 리발빙 쪽이 약간 늘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대부분 리발빙 쪽에서 전부 줄었다는 뜻이죠. 이제 리발빙이라는 게 그 다시 뭔가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저희가 한도 같은 것들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홈에쿼티론이라 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남은 것도 이제 리발빙으로 막 쓰기 때문에 이 양쪽 영역이 모두 다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다 늘어나는데, 전체 대출, 소비자 신용의 전체 대출 규모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 락다운 이후에는 뭔가 액션을 할 수가 없어서 카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줄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좀 경기가 회복세를 탄다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 같더니 오히려 8월 달에 뚝 떨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끊긴 그런 어떤 실업자들이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향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카드나 이런 걸 쓰는 걸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회복 국면이 다시 약간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이거는 그 크레딧 카드하고 리발빙 쪽 아까 보셨던 건데, 잘 보시면 쭉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가 추세적으로 늘지를 못하고 계속 밑으로 둔화되고 있어요. 이 초반에 급격히 줄었던 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금 쓰는 거였지만, 그 뒤로는 이게 못 늘린다는 거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개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쓸 여력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 세력이 세다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이 양산되지 않고 현재 고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득이 충분히 있거나 혹은 자산이 충분한 사람이 카드를 계속 써대거나 리발빙이 계속 더 많이 있으면 이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력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경제가 끌려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야 된다고 계속 그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모기지 쪽에서는, 여기 보면 모기지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가지가 믹싱돼서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 쪽이 주택 시장은 좋게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그 이외의 영역은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월드 리포트,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SBS에서 번역해서 뭔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파산은 줄고 주택 가격은 급등, 거꾸로 가는 세계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궁금하시면 내용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 내용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파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챕터 11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파산 기업들의 숫자죠. 근데 여기 보시면 747로 이미 전체 9월까지 총 누계가 전체를 다 넘은 상태예요. 기업 회생을 신청한 건. 다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파산 숫자는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요. 그건 이제 지방 정부나 주정부의 어떤 법안 통과나 어떤 자금 지원들 이런 것 때문에 안 줄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산은 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기업 파산이 줄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산이 그냥 줄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약간 분석이 약간 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 도심 지역은 떨어지고 변두리 지역은 올라가는 이런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언택산업이 되면서 도심 밀집 지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살던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재택근무도 마찬가지로 포함돼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택가격을 버티고 있는 힘이긴 한데, 지금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택시장이 급격히 한 10%대 조정을 보일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고 추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느 쪽 손을 들기도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좀비 기업하고 좀비 가게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언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세력조차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수요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외곽 수요로 나가는 사람들이 주택을 투자의 개념보다는 거주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일정 수준 추세를 탄 이후에 이제 수요 감소나, 그러니까 수요의 정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상승세는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그게 가격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약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관련한 세제 혜택을 줬었는데, 그 세제 혜택이 끝나면 이제 돌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위기고 장기간 주택시장이 오른 거는 사실이고, 주택시장이 장기간 올랐다는 것은 조정에 대한 국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 calculated-risk-blog.com에 보면 여기 이제 REIS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쿼터에 5% 정도가 공실로 돼 있고, 이게 주택시장은 괜찮은데 왜 이러느냐, 이게 도심 지역은 공실이 돼버리고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가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3쿼터에 17% 정도가 공실률 정도 포함하고 있고, 이게 2011년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자영업자들 그런 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한 10.4% 정도 공실률로 돼 있고, 우리 이제 대규모 몰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 10% 정도, 10.1% 정도 공실이기 때문에 상업시장 부동산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경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상업시장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정리하면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의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심지를 벗어난 어떤 움직임들이, 그것도 그쪽에 이제 투자나 투기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간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트렌드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가가 슬슬 바이든 쪽으로 이제 들러붙으면서, 바이든 쪽이 되더라도 이제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스물스물 이제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사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하원은 전부 다 이번에 선거를 하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100개인가 중에 한 40몇 개인가를 선거하거든요. 그런데 모두 바이든 당선, 상하원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경우에는 용이한 패턴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상원을 계속 그 공화당이 일정 수준 점유한다면 그건 뭐 정치적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혼란을 보이고 있고 혼돈 상황인데 전체적인 뉘앙스는 여기서 그 9월 3일에 그 뜬금없이 나타난 그 손정희 씨 옵션 관련된 사건 이후에 조정 국면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사실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누그러들었거든요. 바이든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아직 그 두 가지 화두로 남아 있는 게 경제 지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급격한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대선 전후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는 지금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뭔가 밀고 올라가는 액션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그 경기의 수축의 저점을 지난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저점을 지나서 뭔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W자로 움직일 것이냐 L자로 갈 것이냐 이런 논점에 대한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터닝을 바닥에서부터 터닝을 잡고 올라올 때,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이 끝나고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2011년도 8월 달에 주식시장이 한번 두들겨 맞으면서 밑으로 내려왔던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다른 국가들은 다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근데 이때 붕괴됐던 거는 2011년도 5월 달에 남유럽 금융위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좀 강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 8월 달에 S&P든가요, 무디스든가요 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인가 국채 신용등급인가를 강등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식시장 향방 급락했었거든요. 이런 개념을 계속 밑으로 달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그 경제 회복 속도가 점점 이제 누그러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그 경기 부양책도 이곳에 있었던 것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하기에는 지금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아까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이 민주당이 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정책하고 그거와 관련된 정책 중에 어느 쪽에 무게감을 두고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세금에 관련된 건 좀 이게 추세가 이렇게 늘어지는 패턴이고, 부양책은 단기간에 액션을 가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머리를 들고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바이든이 되고 상하원을 모두 다 저쪽이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주식시장은 머리를 빠르게 들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태는 더 이제 뒤로 가서 조정을 받을 건지 말지는 그 뒤에서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대선 전후에 무엇인가에 대한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때는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